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방송이네요. 호서대 벤처대학원 이상식 교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국가 부채 요즘 뭐 재난지원금 문제도 나오고 뭐라고 하죠? 추경 얘기도 또 4차 추경인가? 예, 또 얘기도 나오고 이게 사실은 또 내년에 가면 한국판 뉴딜, 고용보험 뭐 이래가지고 재정 확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라의 이 부채가 채무가 이게 커지면은 안 그래도 지금 뭐 840조, 860조니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거들나는 거 아닌가? 뭐 거들까지야 지금 현재 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없지 않아. 어느 정도 저력이 있는 국가인데 하더라도 제 생각에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있다든지 일본의 엔화가 있다든지 유럽의 유로가 있다든지 이런 기축통화국이면은 그걸 뭐 돈을 찍어내 가지고 막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비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은 결과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뭐 모든 게 다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세금 내가 먹어야죠. 세금 돈 벌어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세금 내가 먹어야죠. 그거는 하면 되는데.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나라가 흔들립니다. 지금. 세금을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서 방향성을 설정을 하면 되고. 저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문제 없나? 현 단계로서는 뭐 특별한 문제는 있겠나 싶은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갔을 때 지금 현재 2030 미래 세대들이 뭐 연끌해서 집까지 다 사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빚내서 가서 동학개미 운동 정권 시장에 또 투입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향후에 이것을 다 모였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 앉아가지고 보수 정당은 지금 원론적으로 국가 부채 문제 가지고 재정 건전성 뭐 45%를 지켜라, 30% 지켜라. 나중에 가서 나는 말했는데 너들 안 지켜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국회 법 제안해둔 분이 이제 통합당에서 국회의원들 중에 4분인데 그분들 다 보면 서울대 나오고 고시 출신이고 뭐 차관했고 이런 분들인데 원론적인 이야기에 중점을 가지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 정당이 현 정권에 문제가 있다면 정권 교체 전략으로 맞서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민주당에 협조해 줄 부분은 협조해 주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서 결국은 20대, 30대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성들 표를 얻지 아니하면 정권 교체가 힘듭니다. 나는 그때 가서 그 이야기 했는데 너들 봐라. 이거 대표적으로 하는 꼰대들 하는 이야기들. 선생들 이야기 하는 거. 논문 써는, 정치하는 것이 논문 써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실제 집에, 곳간에 살 한 톨 없는 상태에서 재정 건전성하고 또 노인들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지금 현재 높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재정 건전성 문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한데 그럴 바에는 세금을 올리자라고 통합당 보수당에서 이야기하면 무슨 세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결국은 세금 올리게 되면 누가 올리게 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핀셋 정세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에 주로 세금을 많이 매기고 또 최근에 뭡니까? 소득세 구간을 42% 구간에서 45%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더 한다 하는데 42% 하다가 소득
소득세면은 그 결국은 월급쟁이들 이제 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한 10억씩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정도의 월급쟁이입니다. 보통 월급쟁이 아닙니다. 그래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나 그 45% 세금 내게 되면 오히려 그 소득이 줄어 이렇게 생각하면 일 안 하고 42% 세금 내는 선에 전부 다 모일 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자기가 그 임금을 대체하는 쪽으로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세금이 느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줄어든다. 그것이 이제 경제학에서는 래퍼 곡선이라는 겁니다. 적정세율을 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야 하고 이게 해야 됩니다. 그럼요.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통합당에서 자꾸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예,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국가부채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예. 이 저기 뭐 흔히들 국가부채가 흔히 얘기할 때 40% 이상이 되면은 좀 위험하다. 마지노선이 40%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 지금 우리 45% 되는데 무디스라든지 뭐 스탠다드 이런 데서는 한국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교수님은 괜찮다고 얘기를 아니 하셨어요. 우리가 세금을 낼 그 여력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럼 그 올리면 되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세금 안 내고 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예 세금을 이제 무리하게 이제 내니까 지금 그게 이제 아니 그 무리라 하는 것의 기준 자체가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무리한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세금을 올리는 자체가 소득세하고 법인세 중심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내는 사람이 중복대가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니 그게 이제 방법론적으로 우리 이제 민심은 뭐냐면 뭐 형벌 비슷하게 내게 하니까 그 자체가 이제 그 내는 사람이 자꾸 내도록 하니까 그것이 문제지. 예. 그 전체 그 다 합해서 세금을 내는 기준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국가 부담률 그 자체는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 30%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내는 사람 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낼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다. 제가 하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국가부채 문제 얘기 들어가서 요거는 뭐 예, 지금 뭐 요 해서 차근차근 한번 요 부분들 지금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 순위 변화해서 요 72개국 중에서 뭐 53위, 51위, 55위 뭐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 순위는 괜찮습니다. 그 2021년도에 72개국 중에서 45위 정도 지금 될 거다라고 해서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그래프가 보듯이 지금 40한 5% 원래 이제 추경을 3번 했으니까 확 올라간다는 거죠. 예, 45도가 아니라 60도 각도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 들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이제 850조쯤 되니까 우리나라가 GDP가 한 1900조쯤 됩니다. 1900조쯤 되니까 여기 45% 되는 거죠. 네, 850조.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그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순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여기 보면 꼴찌에서 그 뭐 한 5번째 OECD 국가 중에서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상승률이 앞에서 4번째. 요것이 이제 상승률 자체가 문제다. 예, 문제다. 근데 그 지금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부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뭐 어떤 경우는 250% 나오는 경우 있고 한데 그것은 IMF 기준이냐 그렇지 않냐고 OECD 기준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238.9%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통 이제 OECD 국가가 평균이 한 110%입니다. 그러면 이 IMF 기준을 넣게 되면 우리나라도 벌써 이 정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5%가 아니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뭐 다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본이 이제 238.9%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기에는 110% 정도 갔다고 이렇게 IMF 기준으로 OECD 기준으로서는 이제 한 45%. 예. 지금 일반적으로 OECD 기준으로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이 요 이야기를 또 할게요. 일본은 왜 괜찮았냐? 일본 부채는 그 일본 은행 부채입니다. 자기네 잘 나갔을 때 그때 부채고 그다음에 일본 이자율이 0%입니다. 그렇죠. 요새 저축하게 되면 오히려 돈을 내야 된다 하니까 이자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또 위기가 오더라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기축통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 대체하면 된다는 거예요. 막으면 쉽게 얘기해서 막으면 된다는 거고 달러처럼.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내수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부채율이 높더라도 그 국가 신인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외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적게 받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부채가 외국 부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자율이 외국 부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있습니다. 꽤 있죠. 그다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비기축통화.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 네 개 요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급속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에 대한 적정 재정 준칙은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60%가 괜찮다 하는데 그게 유럽 연합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기준으로 60%죠. 유럽 연합. 유럽 연합. 그 했을 때 이건 OECD 기준이죠. 60%. OECD 기준인데 유럽 연합이면 여기도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우리하고 또 문제가 다를 수 있네요. 뭐 괜찮죠. 60%인데 지금 법으로 규정으로 자기들 해서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 거두어서 그 운영하는 것은 요사이 3% 이상의 적자를 못 넘도록 한다. 이 규정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한번 시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지금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키자고 사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45%를 기준으로 하자. 그리고 그 적자를 3% 내외로 하자. 자, 이 관리 재정 수지는 우리가 잘 못 들어본 건데 일반 시청자들 잘 모를 것 같은데. 요거 세금을 거두어서 하는 겁니다. 국가가 유지 경영하기 위해서는 세금 플러스 사회보험 요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사회보험을 뺀 예산 부분들. 요걸 이제 그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하는데 매년 요걸 넘으면 3% 적자 넘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지금 원래는 뭐 만약에 추경 4번 하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통합당이 이야기하는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그 개인 가정에도 빚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뭐 파산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복지에 대한 열차는 바로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디까지 가고 있나 한 대전쯤 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벌써 우리나라 국가 부채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각 개인이 담당해야 될 빚이 벌써 1,400만 원이라는 것이 벌써 작년 얘기인가요? 지금은 좀 다르지. 저는 그 세금을 더 내면 뭐 그거는 뭐 그 정도는 좀 막을 수 있는데 세금 안 내고 그 미래 세대에게 자꾸 빚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노인들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등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일반 빈곤율도 이제 지난번에 미국에 이어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2위인데 이 부분을 이제 편중해서 이제 자꾸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국가 부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지금 뭐 앞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OECD 국가 중심으로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IMF 기준으로 하면 이걸 OECD 국가 이걸 넣습니다. 넣는데 뭐냐?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이
선진국에서는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공기업이 곳곳에 많이 남아있고 지금 공무원들 살기 위해 가지고 퇴직하고 살기 위해서 공기업을 자꾸 만들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준정부 기관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OECD 국가의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도 20.5%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20.5%는 합하면 얼마입니까? 벌써 그 65% 아닙니까? 65% 넘죠. 예.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지금 사회보험이라는 게 건강보험, 네. 연금보험, 네. 산재보험,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뭡니까? 저 노령 노인들 네. 그 관련 치매 왔을 때 그 보험 네. 등등등 했을 때 매년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2017년도 15조, 2018년도 15조, 그 19년도 16조, 20년도 18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그 2030 세대는 평생 그 지금 연금을 붙더라도 국민연금 못 받아갑니다. 이 부분들을 국가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상당한 고민이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연금 문제는 사실은 뭐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예. 있는 건데, 예.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손 전혀 안 되죠,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그 고령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예. 빠른데 원래 드디어 뭡니까? 그 우리가 초고령사회. 고령사에 진입했습니다. 15% 노인 인구가 그 15% 넘었습니다. 그다음 원래부터 5년 만에 예. 초고령사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노인 인구 65세 중에서 20% 차이가 납니다. 그 반면에 이제 그 출산율 자체가 낮고 생산 가능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진다는 거죠. 줄어드니까 이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통일된다면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독일이 그 20년간 전체 GDP의 4% 정도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1722조. 우리 국가 부채의 45%에 해당, 아니지, 우리 국가 부채에 우리 GDP에 해당하는 거죠. GDP죠. 1800조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년 만에 독일이 국가 부채 비율이 40% 수준에서 6년 만에 60% 수준으로 올라갔다. 통일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충당금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바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명분은 통일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통일 부분은 뭐냐면요. 그 독일의 헬무트 콜 수상이 그 해외에 나가 있는데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어느 날 준비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합치자 이렇게가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무너지면 통일되는 거예요. 지금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어떻게 됐냐? 어느 날 갑자기 동독이 무너져 버리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다가 통일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지금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이 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봤을 때 저는 하는 이야기가 보수 정당 뭐 이름이 뭐 어떻게 바뀐다고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하는 말이 제가 여기 나와서 계속 주장하는 국민이 중요하다. 그 진보와 보수의 생각을 가진 모두를 그 합한 것이 국민이라. 방향은 저는 잘 잡았다고 하는데 이름이 유사한 것이 있어가지고 안철수 국민당, 국민의당 이렇게 모은 서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은 컨셉은 저는 잘 잡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생각했을 때 국민이라는 것은 현재 그 한반도에
있고 뭐 경제 활동하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 우리 후손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유연하게 다가가야 된다. 그 원론적 입장,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거 참 그 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뭐 전부 다 공부도 잘하고 그 기득권 세력이니까 앉아서 뭐 그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입으로 자꾸 원론적인 거 한데 대립각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힘에 맞게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서 무엇을 하라? 정권 교체에 힘을 바쳐라는 거야. 정권 교체. 예. 제가 처칠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존의 정책에다가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히든 카드를 준비해서 국민들이 어려운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2030 뭐 영끌 동학개미 운동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벌써 밑바닥이 다 났습니다. 노인들은 이미 났었고 하기 때문에 이 알파를 준비해서 수권 정당으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저는 좋겠다. 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뭐 교수님은 이제 그렇게 결론 내리셨는데 저는 걱정이 뭐 내년에 한국판 뉴딜을 한다 뭐 등등 또 돈 들어갈 데가 많으니까 지금 우리 예산을 550조 이상으로 내년에 늘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550조가 몇 년 만에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 부채가 급상승한 것처럼 국가 이 예산도 지금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300조대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래서 550조 늘어서 재정 확대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잘못 효용성 없이 하다 보면 재정 적자에 빠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국가 신용도 떨어지고 또 이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가 또 따르지 못하고 됐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게 국가가 단지 좀 아까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는데 세금만 어느 정도 적절하게 걷어가면 된다는데 글쎄요 그걸 지금처럼 무리하게 세금을 뭐 징벌적으로 막 거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하고 이랬을 때는 또 어떤 그 예기치 않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세금을 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고, 제가 금방 이야기하자면 2030 세대는 영끌해서 집 사고, 동학개미 운동하고 하다 보니 다 빚져가 있는데, 정부에서 아동 수당을 준다든지 뭐 청년 수당을 주는데 정부에서 이걸 그럼 깎자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자라고 해서 빨리 정권을 가지고 올 것이냐.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을 두고 놔두게 되면 이 정부는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 씁니다. 써서 정권 연장을 한다 이겁니다. 정권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1980년대에 영국에서 대처 수상이 바로 정권을 교체할 때 영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거덜났습니다. 그래서 대처 수상의 캐치프레이스가 뭐냐? 수상의 캐치프레이스가 선거할 때 영국에서 노동조합을 없애겠다. 라고 해서 딱 한마디로 해서 노동조합을 없애고 신자유주의 운동,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정권이 저쪽에 연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권을 가져오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야지. 이거 앉아서 원론적인 이야기 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숨 넘어가는 국민들한테 그 이야기해도 재정 건전성 문제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예,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또 그래도 국가 멀리로 봐서는 좀 이
생산성 있는 젊은 세대도 중요하지만 2020년도는 고령사회고 2025년도는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면은 안 그래도 그 빈곤층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노인들 이 문제도 또 이제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하니까 뭐 교수님 얘기한 건 100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좀 적정선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적정선이 없습니다, 정치에는. 바로 영국도 영국병이라는 걸 다 앓고, 유럽도 유럽병을 다 앓고, 독일도 안 되어가지고 삼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렇게 가되면 독일 망한다 라고 했을 때 누가 했습니까? 2002년도 그 슈레더 삼민당 그 좌파 정당에서 노동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위기까지 가야지만이 변화하지 스스로 그 정치라는 것은 앞서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권 내줘야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그 독일의 슈레더 수상은 독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삼민당에서 노동개혁을 했지 좌파가 좌파개혁을 했지 그 우리 정부는 절대로 노동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실적으로. 뭐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아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별로 이 없기 정권에서 때문에. 어떻게 노동개혁? 아니 그 독일에서 그걸 다 했는데 좌파에서 했는데 네, 지금 그 정도의 어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연하죠. 지금 하는 거 보면 그거는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좀 유연하게 국민의 힘답게 국민을 생각한다면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유연하게 어떻게 하면 정권을 바꿀 것이냐라는 플러스 알파 정책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 경제학 전문이신 교수님부터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아니라 그걸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융화를 시킬 것인가 이 부분 또 한 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